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경영조직론 저희 이제 14회 진행 같이 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녁 시간이라 가지고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론을 공부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 잘 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할게요. 그래서 이해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 연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기 때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말반은 바로 수험서로 들어가죠. 우리 수험서가 두 권이 이제 세트로 나왔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서브노트예요. 그쵸? 자, 서브노트가 그동안에는 편집이 이렇게 따닥따닥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대신 얇기 때문에 나중 가면 이제 하루에 하루는 좀 오바라고 하더라도 2, 3일에 1회 독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게다가 서브노트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제가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잠시만요. 페이지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좀 잘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없어졌네. 그 페이지가 성격 쪽에 있는데요. 이거 없어졌네. 여기 있다. 자, 몇 페이지냐? 거기가 32페이지 잠깐만 펴보실래요? 32페이지에 펴보시면 자, 어떤 모델이 하나 있는데 자, 괄호 2번 가보세요. 이 모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땡이 3개가 돼 있어요. 그죠? 이건 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땡은 개념. 됐어요? 두 번째 땡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 됐어요? 서브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땡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므로 조직 측면에서의 결과. 이런 식으로 지금 5가지 유형별로 모여놨어요. 제가 다 구분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에 내용을 쓰실 때 경영조직론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고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설명되어 있는 거 자기가 막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꺼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꺼내서 답안지에 담는 순간 답안지가 체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고득점으로 연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한 권을 채웠는데 이게 점수와 비례하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채점자가 채점하기 쉽고 인지하기 쉽게 일정 구조를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서브노트라는 걸로 보조를 맞춰드린 거예요. 자, 보통 아마 제가 예언을 하건데 여러분이 아마 교수님 책 볼 일 없을 거예요. 됐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님 책을 볼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요. 대한민국 교수님의 책들 다 만들어져 있고요.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관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만 7년을 봤어요. 됐어요? 여러분 또 그냥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느라고 7년을 공부하면 내 만족으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를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정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년 동안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님들 책을 정말로 하나로 잘 집적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조직 선택자들은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님 책 잘 안 봐요. 그래서 2권을 봐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 책을 2권을 봐야 되는데 그 2권만 봐서 완벽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 책에는 있고 없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수님 책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만 말씀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경조를 끝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교수님 책이 8권이에요. 기본입니다.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고 다 보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줄여드렸고 사실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선택 과목이 600페이지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노동법 1, 2 있는데 경영조직론도 1, 2 있죠? 노동법 이번에 페이지 확인해보니까 900몇 페이지예요.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 680인가에서 끝났어요. 70인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브노트에서 목차만 써있는 거는요. 내용은 마음껏 글짓기 하세요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작 외워야 되는 분량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분량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다. 제가 늘린 건 아닌데 과목의 특성상 너무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려고 아예 서브노트랑 정식으로 같이 출간했어요. 원래는 우리 수험생만 드렸었어요, 서브노트를. 근데 이 서브노트만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왜냐하면 제 수업을 안 들어도요, 책상에 경영조직론 선택하신 분은 제 책이 다 꽂혀 있어요. 기본서를 안 봐도 되거든요. 이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의 양을 늘리지 마시고요. 어떤 기본서, 어떤 교수책이 좋다더라라고 해서 그 책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됐어요? 저는 행정학 책까지 다 반영했어요. 경영학 책뿐만이 아니라. 됐나요? 그래서 공부의 양을 늘리시면 경조는 끝장입니다. 그냥 끝내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점수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공부의 양은요, 여기로 한 권으로 딱 끝내시고요. 됐어요? 여기서 끝내시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는 응용을 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인사관리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뭐예요? 막 구조 설계해야 돼요. 시스템적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응용을 해야 되지만 얘는 응용이 거의 없다 봐도 무관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상 공부의 양을 늘리지 마시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부터 충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수험 준비하신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말반이 차라리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작년에 평일반만 제가 했는데 평일반 할 때 기본서를 봤거든요. 제 책 안 보고. 그리고 나서 1기 때 수험서를 봤는데 그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기본서 진짜 쓰레기라고. 교수님 책 그거 보지 마시라고 연기 때부터. 연기 때 보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책으로 보라고. 그렇게 권해주더라고요. 정말 쓰레기였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책 문장 자체가. 직독시킬 막 해놨으니까 데프트 책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공부의 양 늘리지 말고 믿고 이 한 권으로 끝내십시오. 여기서 출제 범위 벗어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책에서 안 나왔다고 한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의 범위구나, 경조에. 그러니까 경조에 대한 분량의 압박을 버리십시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된다로 이제 가시는 거고 서브노트에 다 정리돼 있어요. 이 서브노트도 지금 편집 늘리고 늘려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 나왔나요? 280페이지 나왔는데요. 분량이 제일 적다라는 선택 과목이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나와요. 이거보다 더 많다고요. 서브노트보다. 우리 선택 과목 중에 분량이 제일 적은 게 아마 노경이겠죠? 노경보다 이게 더 적어요. 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달다 외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공부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좀 연기 갈 건데 자,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있죠. 자, 경영조직론이 뭔지는 아마 다들 조금은 아실 거예요. 경영조직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조직 자체를 연구를 하는 이론인데 자, 경영조직론의 첫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조직 내부를 봐요. 조직 내부에 있는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조직이라는 거는 다양한 시설 설비도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위 요소로 조직의 하위 요소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경영조직론에서 말하는 조직은요. 사회적 구성체거든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라는 거예요. 조직 자체는. 그래서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자체를 아주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 조직 행동론이 존재합니다. 됐어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구성체인데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연구할 것 같아요?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애기들도 그렇고 아니면 배우자도 그렇고 자기 맘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특이한 특성도 다르고요.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러니까 원인 자체도 모두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라면 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부하들 또는 조직 구성원들을 뭐 하게 만들고 싶나요? 날 위해서 빡세게 일해주게 만들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을 연구해요. 이 행동을 뭐 하려고? 완전히 컨트롤하려고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미시적 차원에서 행위를 연구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뭡니까? 조직 자체의 생존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직 자체를 크게 본다. 이게 거시적 관점이에요.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 이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고 이 생물체가 대체 이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서 점점점 살아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바로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희가 조직론이라고도 돼 있고요. 거시조직론이라고도 돼 있고요. 아니면 조직이론과 조직구조 설계라고도 돼 있고요. 기본서마다 제목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조직론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조직, 얘는 뭡니까? 자체를 봅니다.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요. 이해했나요? 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노동법 1, 2처럼 경영조직론도 1, 2로 나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시조직이론의 특징은 뭘까요? 조직행동론의 특징은 뭘까요? 자, 우리 기본서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시조직이론, 조직행동론은요. 기본서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 보통 이렇게 시장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면 뭐가 생성되죠? 경쟁이 만들어져요. 경쟁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나은 산출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가 여기는 기본서들이 참 잘 쓰여져 있어요. 쉽게. 그리고 연결도 잘 돼 있어요. 물 흐르듯이 쭉 가는 책들도 많아요. 몇 개 있어요. 많진 않고 몇 개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기본서가요. 괜찮아요. 기본서의 퀄리티가 보장이 좀 됩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서들이요. 문제가 있고 없고. 두 번째로는 꼭 한두 글자씩 달라요. 한두 글자씩.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책은 행위라고 쓰고 어떤 책은 행동이라고 쓴다고요. 그럼 되게 단어에 민감한 우리 고시생들은 행위랑 행동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짜증나요, 되게. 경영학 책이 좀 짜증나, 그래서.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도 어떻게 된다? 한두 글자가 다르다요. 그러니까 같은 듯 다르다고요.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기본서가 여기서 조직행동론만 4권인 거예요. 출제위원으로 밝혀진 출제위원인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교수님들 위주로. 됐어요? 저는요, 대학교에서 학위를, 이걸로 학위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교수도 아니에요.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저는 강사예요. 강사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합격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게 역할이에요. 교수하고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저한테 교수님, 선생님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부끄러워요. 나는 그렇게 학문적 지식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러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내용 전달을 위해서 내용 자체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수험 적합성을 올려주기 위한 연구도 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쭉 연구를 해봤을 때, 자, 어느 정도 출제위원으로 추정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찾냐면 제가 여기서 찾아요. 어떤 책엔 있고 어떤 책엔 없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있는 책의 저자를 일단 1순위 출제위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추적을 해나간 게 벌써 몇 해입니까? 7년째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만의 풀이 있고 확인도 좀 해봤어요. 여기까지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 책만 모았을 때 기본 4권이고요. 자잘하게 이제 신흥 교수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출제위원으로. 그래서 더 늘어났어요, 사실. 보여야 되는 책이. 그거 다 반영했어요, 개정판에. 자, 다 반영했고, 두 번째, 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합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자, 기본 체계가 다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 용어 통일의 문제만 해주면 돼요. 그죠? 얘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를 공부를 할 때도 어떤 특징이 조금 더 있냐면 얘는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앞쪽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얘는요, 사실 암기의 비중이 더 많아요. 들으면 다 알거든요. 맞아. 인간 성격은 외향적 성격도 있고, 그죠? 또 맞아.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애들도 있지. 감성 안정성 성격도 있지. 들으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답안지에 옮기기 위한 암기가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이해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좀 더 된다. 이게 좀 더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웬만하면 다 잘한답니다. 마지막 한 막판으로 가잖아요. 시험 거의 임박해서 3기 정도로 가면 조직행동론에서는 실력 차이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최근 4개년, 3개년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50점짜리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조직행동론에서 안 나와요. 실력 차이가 안 나거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시조직이론 이쪽이 점점점 50점짜리를 계속 여기서 내요. 이쪽에서 내요. 이유가요. 여기 되게 어려워해요. 왜 어렵냐면 자, 여기는요, 일단 기본서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서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책이 데프트 책, 이거 공개강의인데. 샘플 강의는 다 열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죠? 데프트 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창희 교수님 책. 됐어요? 그 두 개가 그냥 그동안 많이 봤던 거시조직이론. 한 권 더 간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돌아가셔서 절판된 지 꽤 오래된 책이 하나 있어요. 김인수 교수님의 거시조직이론. 그거는 그냥 레전드 책, 아주 고서 같은 느낌. 됐어요? 자, 많이 봐야 이 3권인데 김인수 교수님 책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절판된 지가 언젠데요.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2권으로 많이 우리가 가는데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책이 적고 그리고 얘는요, 기본서들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네는 있고 없고 같은 듯 다른 듯. 책에는 똑같죠?
똑같은 흐름으로 가되 세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얘네는요, 체계부터가 달라요. 됐어요? 기본서마다, 자, 체계 자체, 체계부터가 달라버린다요. 설명하고 있는 기본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이 두 권 중에서 만약에 데프트 책이 있고 임창희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데프트 책의 흐름이 진짜 완벽해가지고 와, 이 흐름은 진짜 짱이다. 그럼 고민할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 흐름도 뭔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요. 기본서는 어떤 역할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전체 학문의 체계가 물 흐르듯이 쫙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만 기본서예요. 근데 데프트 책은 이상하게 읽다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크게. 게다가 세부 문장도 굉장히 이게 학생들한테 뭐 그룹 조별 과제로 애들한테 직독직해 시켰나 막 문장도 진짜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책에도 안 맞고 세부 문장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데프트 책 진짜 못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창희 교수님 책이 좋으냐? 임창희 교수님 책 좋아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 놓으셨는데 가끔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든 아니면 학생들이 보든지 간에 쭉 가다가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그래서 일단은 포스트잇 붙이고 넘어가요. 왜 나왔지? 다 알면 알려나? 하고 넘어가서 다시 보다가 이게 갑자기 또 왜 나오지? 이런 게 굉장히 있어요. 틈틈이. 그러니까 이 기본서들이 체계부터가 다르고 뭔가 원베스트 웨이 최적의 체계 방식으로 둘 다 설명을 못하는 책들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그동안 잘 준비를 못했어요. 됐어요? 잘 준비를 못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19회부터 건들기 시작합니다. 50점짜리 문제로. 여기에서. 대번 19회 때 점수에서 티가 나요. 학생들의. 19회 때는 그때도 표점이 아니라 원점제였어요. 19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50점짜리로 마구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점짜리에서 얘가 계속 나와요. 조직론 쪽에서.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25회 끝났고 이제 26회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9회 때 처음으로 이론 하나를 물어봤어요. 이론 하나가 여기 조직론에 있는 이론 하나가 50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원점제였는데 이때 평균이 30점대였어요. 이때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경조를 선택하면 그냥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습을 구할 때도 선택 과목이 뭐였는지를 기입하라고 했었어요. 노무법인들에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노경이라는 과목의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거든요. 거기는 90몇 점까지 나왔어요. 말이 되는 점수예요? 원점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한 60몇 점이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경조는 30몇 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정성 논란 나오죠. 그래서 20회 때부터 표점제가 들어온 거예요. 됐어요? 자, 대번 조직론 잘 못 다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균 점수 안 나와요. 원점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짜게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80점 받았거든요. 그죠? 의도적으로 짜게 준 게 아니에요. 얘는 이쁘니까 몇 점 주고 얘는 미우니까 몇 점 주고 이렇게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50점 문제 잘 못 쓴 거예요. 전반적으로. 왜 못 썼을 수밖에 없냐면 이 당시에는 원버스트에 안 되고 체계부터 다 다르죠. 이거를 정리해놓은 책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수험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단편만 드립다 외워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단편 외워서는 50점짜리 문제를 풀 수 없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해가지고 대학 강의 위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큰 흐름을 잘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운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학원보다는 사실은. 그 정도로 학원 강의가 별로였어요. 대학 강의보단 나야 되는데 학원 강의 별로였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다 그렇게 점수를 말아먹었던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20회 때는 이제 뭐가 들어와요? 표점자 들어왔죠. 표점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험서 하나가 이거를 전체를 잘 체계를 잡아주는 수험서가 필요하겠다. 그게 바로 니치 시장이었어요. 니치였어요. 여기에서의. 그래서 저는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주제에 나이도 너무 어렸고 그때 뭐 25살이었으니까요. 됐어요? 나이 너무 어리고 내가 뭐 가르쳐봤자 내가 뭐 얼마나 가르치겠어. 내가 뭘 알겠어. 그때는 그런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가 니치 시장으로 삼았던 게 이 수험서 정리다였어요. 나 이거 하나로 깬다. 이러면 내가 이 시장 잡는다. 근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계속 잡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범위를 늘리지 않는 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어떤 게 더 중요해지냐면 얘는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로 다 정리했잖아요. 근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들어갈 때 교수님들 책을 다 갖고 들어가거든요. 공단에서 이렇게 같이 이게 샘플 강의죠. 자,
이게 출제를 할 때 교수님들 책뿐만이 아니라 사실 신림동에 있는 수험서도 다 걷어서 같이 가져가요.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수험서가 다 정리돼 있죠. 이제 뭐예요? 난이도 올라갔어요. 50점짜리 난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19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연도별로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기출문제 나와 있거든요. 19회를 기준으로 해서 50점짜리 문제 수준을 한번 봐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잘 그 난이도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기 딱 돌리고 부록을 딱 열어가지고 1회부터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난이도 장난 아니구나. 갑자기 뜁니다. 20회 이후로. 50점짜리 문제 난이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 책에는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험 준비 과정에서의 실력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대체 여기서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원베스트 웨이 제가 만들었고요. 원베스트 웨이 하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말 다 정리해주고요. 이해도 다 시켜드려요. 됐어요? 이해 다 시켜드려요. 자, 그러면 이해한 내용을 자꾸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해서 갖고 있는 이론을요. 문제에 맞게 제대로 100% 적합하게 못 쓰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여기서의 점수를 가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해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환경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거 A급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멘트가 기억이 나요. 자, 환경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임창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찔끔 써놓고 여기 뒤에 가서 또 찔끔 써놓는데 이거 아니다. 다 합쳐서 제가 50점짜리 모범 답안으로 만들어 드리니 이걸로 환경 불확실성을 대비해라. 그 중에서 뭐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찔끔 제가 하나의 책으로 합쳐놨죠. 요 찔끔이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못 쓴 사람 없죠? 환경 불확실성, 오, 환경 불확실성 나왔어. 아, 덩컨 탐슨 모델 막. 다 외우고 쓰고 조직구조 설계방안 3개 하면서 막 다 썼어요. 근데 당연히 잘 볼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나왔을 때 이제 전화가 막 와요. 선생님 저 시험 끝났어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복귀해. 자, 불러. 뭐라고 썼는지. 막 불러요. 너무 놀란 게 환경 불확실성에 예시를 들라 그랬어요. 환경 불확실성을 이렇게 구조화 시켜놓고 각각의 예시를 들라는 말인데 다 여기다가 산업 환경 불확실성을 구분해 놓은 이론을 써놓고 나온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제는 원베스트웨이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테마를 물어봤을 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어느 맥락에서 이걸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면서 요구사항이 디테일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대번 실력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자, 이 순서대로 암기만 하면 수험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암기만 하면 환경 불확실성이란 테마가 나왔을 때 못 쓰진 않아요. 됐어요? 못 쓰진 않아요. 순서대로 암기만 했을 때. 근데요. 이 거시조직 이론 쪽은 이미 수험서에서 이 정도로 개발시켜 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요. 이 디테일을 잡으려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암기보다 뭐가 더 이거 바뀌었네? 죄송해요. 암기보다 뭘로 가야 된다, 여기는? 이해로 가야 돼요. 여기는 정말 이해를 해놓으면 암기가 정말 적어져요. 암기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답답하네 이런 광고가 생각나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요거예요. 실력은 여기서 다릅니다. 여기 모르면 바보예요. 여기는 실력 차이가 안 나요. 답안 시점해보잖아요? 모의고사 막 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조직행동론 쪽에서 문제를 이제 내보면 거기서는 다 비슷비슷한 점수를 맞아요. 그냥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썼네. 그 누락 때문에 부분 점수 차이가 나지 여기를 못 쓴 사람은 없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이 써요. 막판 시험 거의 다가왔을 때는. 아니 이해도 시켜드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해도 시켜드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떠먹여드려요 제가. 그거 못 삼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삼키게 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도 차이가 안 나요. 실력 차이가. 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잡아놨고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수험서에서 최대한 큰 흐름으로 정리를 했긴 했지만 사실 책만 봐도 될 정도로 하려고 좀 노력은 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위원들이 뭐 가져간다고요? 수험서를 갖고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수험서에 제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이제 없는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공식적 교재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2기 연습 문제집 같은 거요. 제가 실전 문제집을 더 이상 정식 출간을 안 해요. 이유는 제가 한 해에 21회 때인가? 21회 때. 이 당시는 뭐 미기출에서 나온다라는 룰이 먹히던 시대였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21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기출만 싹 뽑아가지고 50문제를 모범답안 형태로 만들어서 실전 문제집을 낸 적이 있어요. 여기 냈어요.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번 22회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먹혔거든요. 엄청나게 먹혔어요. 21회 때 시험 들어간 사람들이요. 25점짜리 두 개가 똑같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쓰고 나왔어요. 저랑 똑같이 나왔다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 크게 재미를 봤죠. 그죠? 칭찬 듣고 엄청 좋았죠. 직무 만족도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22회 때 무슨 짓을 했다? 공단에서 이 실전 문제집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짓 했다? 50점짜리 문제를요. 제 실전 문제집 아직도 생각나요. 50제 중에서 33번 문제인가? 33번 문제를 그대로 두 줄 써주고 플러스해서 이것까지 더 써봐. 이렇게 바꿨고 나머지 두 개는 실전 문제집에 없는 걸로, 즉 기출문제에서 다시 냈어요. 됐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고득점을 받으려면 50점을 잘 써야 되거든요. 여기가 철저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험 봤을 때는 망했다, 글짓기 완전했다 이랬는데 막상 딱 점수 받았는데 다 잘 맞았어요. 됐어요? 우리 뭐 조교는 여기는 이거 더 써봐 이건 아예 쓰지도 못했고요. 여기까지만 실전 문제집 모범 답안이랑 똑같이 쓰고 2번 문제 글짓기 했고 3번 문제 쓰다가 중간에서 뺏겼어요 답안지. 근데 68점 나왔어요. 말 다 했죠. 50점짜리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아무튼 요 경험을 제가 한번 겪고 이 아픔을 겪고 다시는 실전 문제집을 나는 출간하지 않으리. 그래서 비공식적 교재를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가 좋았어요. 거기서도 다뤘던 테마들 다 세 문제 다 나왔어요. 1, 2번은 A급에서 나오고 3번 문제는 B급으로 50점짜리를 줬는데 거기서 일부가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이 수험서에 제가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다 이제는. 대신 이것만 봤을 때 이 안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예요.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됐죠? 여태까지 저는 제 책에서 안 본 거 나온 적 없어요. 됐죠? 그거 하나는 약속드려요. 그래서 저는 신뢰는 있는 강사예요. 됐죠? 자, 그래서 가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선생님 그럼 여기를 원베스트 웨이 쓰셨으니까 제가 책만 봐도 되겠네요? 이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책을 최대한 혼자 봐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원베스트 웨이 하에서 쭉 작년에 전면 개정 다 했어요. 다 해서 이제 전면 개정을 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다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걸 만들어놔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책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업용으로 얘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직행동론은 제가 강의 들으라고 강요를 안 해요. 조금 조시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잔소리 안 해요. 깨우지 않아요. 근데 얘는 제가 깨워요.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여기 넘어갈 정도로. 여기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막 교탕 넘어오겠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 교탕 넘어올 것 같아요. 하지 마시라고. 부담스럽다고. 이러는데 아무튼 여기는 꼭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여러분 실력 저하입니다. 경조는 더 이상 경조에서 실력이 벌어진다? 그럴 일 없어요. 막판에 가면. 제가 늘 느끼지만 선생님 경조가 어려워요라고 초반에는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조 제일 재밌어요. 근데 양은 많네요. 힘들어요. 이런 말은 해요. 됐어요? 재밌게 제일 공부했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강의 병행하면서 암기의 양을 줄이시고 강의로 암기 양을 줄이시고요. 얘는 강의로 이해를 해야 돼요. 됐어요? 여기를 정말 저는 집중적으로 여기는요 누구나 어떤 강사든지 다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영조직론은 강사가 많이 없죠. 진입한다고 해도 성공을 못하고 금방 나가요. 왜냐면 시장 점유할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하나예요.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여기는요 정말 오래 봐야지만 되는 데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씩 해가지고 드디어 쌓아놓은 거를 여러분은 몇 회 만에 그냥 3시간 만에 그냥 바로바로 뭐 하는 거예요? 겟해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강의로 암기량을 좀 줄여야 되고 얘는 강의로 이해력을 올려야 돼요. 이해를 할수록 암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강의를 좀 많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병행하려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예언컨대 수험서를 우리 주말반을 열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혼자 복습할 때. 일단 첫 번째 직장인이 많고 두 번째로는
희한하게 읽기가 싫어요. 줄을 다 터줬는데도 읽기가 싫어요. 줄 친 것도. 인사는 줄 안 쳐줘요. 근데 경조는 줄 다 쳐줬어요. 그죠? 희한하게 줄 쳐줬는데도 읽기가 싫네. 이럴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업생들도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그렇게 외워요. 이거를 외워요. 이거를요, 수업을 끝나고 복습을 할 때 판서 노트를 내가 작성해야지, 서브처럼 나만의 서브를 만들어야지 하는 순간 망합니다. 판서 노트는 수업 중에 모두 다 해결합니다. 됐어요? 자, 수업 중에 분명히 제가 판서를 엄청 꼼꼼하게 해줄 거예요. 됐어요? 자, 수업 중에 판서한 내용에, 그럼 이 판서를 하면서 제가 막 설명을 해주죠. 그럼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걸로. 자기의 이해 내용을 덧붙여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기가 끝났을 때 판서 노트만이라도 외우잖아요? 반 이상한 거예요, 경조는.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진짜 못해요. 누가 와서 뭐 답안지 어때요? 진짜 적나라하게 말해줘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진짜 잘 썼다. 이러면 애들이, 학생분들이요. 막 그래요. 선생님, 저 위로해주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저 그런 말 못해요. 이러거든요. 그죠?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반 이상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요. 판서 노트를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분명히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빈 구멍이 있어요. 됐어요? 완벽하게 만드실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판서 노트를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수험서로 가든 서브 노트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됐어요? 수험서 또는입니다. 또는 서브 노트로 갑니다. 됐어요? 저는 수험서로 지금 가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1기가 아니라 0기예요. 내시를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내시를 쌓기 위해서 웬만하면 수험서로 가시는 걸 권하고, 자, 수험서에 가시면, 수험서로 간다라고 하면, 자, 수험서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텍스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무슨 짓을 하시느냐? 첫 번째. 자, 일단은 공부하실 때 수험서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방법이 일단 구조부터 잡는 거예요. 됐어요? 구조를 잡으셔야 되니까 경조는요. 근데 구조를 제가 조직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제가 만든 구조로 목차가 다 반복돼요. 특히 로마자 목차가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됐어요? 그거는 뭐 특허를 낼 수 없어서 아쉬운데 좀 암기량 줄일 수 있게 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건 무슨 말이냐? 일정 구조가 반복되므로 자 목차의 수준별로 표시를 하는데 수준별로 표시를 하면서 구조를 잡는데 표시를 하면서 구조를 잡아요. 자 목차 수준별로 표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로마자 목차만 봅니다. 첫 번째로 뭐만 한다? 로마자 목차만 봅니다. 자, 로마자 목차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뭐다? 당연하게 뭐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예요? 우리 10대 때 뭐 했어요? 10대 때 제일 큰 고민 뭐였어요? 대입. 20대 때 제일 큰 고민 뭐였어요? 취업. 30대 때 제일 큰 고민 뭐예요? 결혼. 40대 때 제일 큰 고민 뭐예요? 뭐 투자? 노후? 그죠? 50대 때가 이제 정말로 노후일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 흐르듯이 당연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돼요. 로마자 목차들 간의 관계는. 됐어요? 자, 로마자 목차를 예를 들면 너무 눈 아픈 형광펜 말고요. 오래 볼 책이잖아요. 이건 1년 볼 책이에요. 시험 전날까지 봐야 될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눈 아픈 형광펜 쓰지 말고 문방구 가면 예쁜 파스텔톤 형광펜이 있어요. 저도 그거 많이 사는데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책은 읽기 싫고 기분 별로고 할 때마다 저는 그거 색칠하면서 책 보거든요. 기분 좀 좋아져요. 이쁜 색을 보면. 그죠? 파스텔톤 형광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색깔 예를 들면 뭐 나 노란색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치면서 아 로마자 1번에서는 의이 나왔지. 그래 얘가 뭔지 얘를 왜 연구해야 되는지를 서론에서 언급해줘야지. 로마자 2번으로 가서 아 얘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내용 가서 이런 걸 다루는 거지. 그래서 로마자 2번에서 이런 제목이 붙어서 이 내용이 전개되는 거였어. 로마자 3번 가서 아 이런 특징이 있어서 조직한테 이런 결과를 준다는 거였지. 그래서 로마자 3번에 밑줄. 이런 식으로 일단 큰 골격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로마자 목차 아래에 뭐 있어요? 아라비아예요.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로마자 목차 아래에 있는 아라비아 목차를 뭐합니까? 또 다른 색깔로 칠하면서 뭐예요? 하늘색으로 할까요? 또 다른 색깔로 칠하면서 연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괄호입니다. 괄호 목차는 뭐예요? 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애예요.
그럼 이번에 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목차를 뭐합니까? 색칠하면서 연결해보는 거예요. 원목차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연기라서. 원목차까지 암기를 해버리면 그건 세분의 0 암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괄호까지 하세요. 괄호까지 해서 전체 골격이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 아래서 이거 논의하지. 이 정도 큰 그림이 잡혀야 돼요. 아웃라인이 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요 작업을 수험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목차별로 표시를 해주고 골격 잡았죠? 아웃라인 잡았죠? 그럼 그 아웃라인 아래에다 이제 뭐라는 거예요? 밑줄 다 쳐줬어요. 됐어요? 자, 그 뭐 한다? 첫 번째 1회독 할 때는 정도. 전부 다 읽기. 2회독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밑줄하고 목차 위주로. 이 목차 아래에서 그래서 이 내용 언급하는 거구나. 목차랑 밑줄 연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밑줄 친 문장끼리 연결이 안 되면 중간에 나만의 밑줄을 추가해서라도 연결을 다 시켜놔야 된다. 내용 간의 연결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3회독 할 때는 자, 여기에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여기 키워드만 찾으세요. 됐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인사보단 조금 한 단계 늦게 갑니다. 됐어요? 키워드 찾으세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이 단어 보면 그 문장 어렴풋이 생각나면 그게 단어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됐어요?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세요. 수험서를. 서브노트다.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험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서브로 가는 거예요. 서브노트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수험서 내용과 비교합니다. 수험서 그리고 판서 노트와 비교해서 나는 이 서브노트에 이 내용을 더 넣을 거야. 나만의 서브노트로 변형을 해나가란 말이에요. 됐어요? 나는 이 서브노트에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 내용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빼고 갈까? 연필로 하세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기 끝났을 때 이거 들고 바로 암기하면서 시험 보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요 과정이고 바로 서브노트로 가는 거 제가 권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바로 서브노트로 간다. 나 너무 이번 주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과정을 못 거쳤다. 그러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시는데 이때는 바로 여기로 가는 거겠죠. 판서 노트랑 대부분 비교를 할 거예요. 됐어요? 근데 경조는 노력한 만큼 나와요. 노력한 만큼 나오는 정직한 과목이에요. 운을 타지 않아요.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힘든 길을 가세요. 됐어요? 수험생활은 힘든 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꽃길로 편하게 끝나야지. 이게 꽃길로 시작해서 힘든 길로 마무리되면 시험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전날에 1회독을 못 하거든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힘든 길로 가세요. 힘든 길로 가셔서 꽃길로 가세요. 마지막에는. 아셨죠? 마지막엔 당연히 뭘로 수렴돼요? 서브노트로 수렴돼요. 서브노트는 반복적으로 계속 전체는 계속 보고 문제로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끝까지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연습 문제집에서 A급으로 표시해줘요. 이해했죠? 그래서 A급은 정확하게 암기해서 똑같이 쓴다. 이주의로 가는 거고 그럼 C급, 선생님 만약에 C급 나오면 어떡하죠? 전체 계속 봤잖아요. 어렴풋이 생각나요. 다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C급은. 됐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경조는 분량 문제 해결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좀 하세요.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서 뭐합니까? 시험을 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10시 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주말에는 약간 좀 지방에서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는 사실 끝내드리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차 시간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녁을 굶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경조는 시험을 보실 분들하고 안 보실 분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됐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요. 조금 일찍 오는데요. 일찍 오셔서 6시 45분에. 저희가 6시 반에 시작이죠. 6시 반에 시작. 어머, 잘못 말씀했네. 6시 15분입니다. 6시 15분에 시험을 봅니다. 갑니다. 6시 15분입니다. 6시 15분에서요. 자, 25분이잖아요. 25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시 40분까지 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갑니다. 수업 시작할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 저는 이 시간 25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25분이냐면요. 저희가 기출문제를 25점짜리를 풀 거거든요.
우리가 진도 나간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25점짜리를 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직접.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로 풀릴 때 어떻게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물어봤는지를 통해서 아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강강강강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서 물어본 거구나 하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분석을 왜 잘해야 되냐면 저도 경영조직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말로. 왜냐면은 흠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강의 내용으로. 저는 그래서 아무리 제 안티가 있다 하더라도 강의 내용 갖고 그렇게 뭐라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로 흠잡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해봤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내용 자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 깊이가 깊어지는 거는 좋아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우리 목적은 노무사 합격이지 학위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실력이 정말 더 빨리 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기출문제가 말해주는 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기출문제가 의미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해. 출제위원인 우리 교수 입장에서. 했어요? 중요성을 말해줘요. 진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쭉 보다 보면 예를 들면 학습 쪽에서 강화라는 문제가 진즉에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학습에서 우리가 학습 이론도 배우고 이 학습 이론이 적용되는 강화도 배우는데 이 두 가지 주요 내용, 즉 학습 이론과 강화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화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수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은 거예요, 강사인 제가? 아, 강화가 또 나온다요. 또 나왔잖아요. A급으로 찍었는데. 됐죠? 또 나오는데 또 나올 때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안 물어봐요.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강화의 원리인 학습 이론이랑 같이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무 뭐라 해야 될까요? 강약 조절 없이 공부한다고 하죠. 정말 여기서 학문을 하고 있어요. 학위를 밟고 있어요. 낙성대 학위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꼭 정리해야 돼요. 거의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연기에는 25점, 일기에는 50점. 거의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자, 갈 건데, 자, 이거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인사관리 때 좀 얘기를 해줬는데 동일해요. 됐어요? 분량은 몇 분량? 3회. 자, 원래 총 답안지가 16회인데 25점짜리 문제는 분량은 기본 3회예요. 4회를 조금 못 써도 되고 조금 넘어도 돼요. 기본 분량이에요.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은 25분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중에서 5분은 어디에 써라? 목차 잡는 데 쓰세요. 목차를 잡는 거예요. 제발 연습문제집에 폐인데 환경 불확실성? 연습문제집에서 40몇 번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학습 A급 이거 10몇 번이었나? 20몇 번이었나? 3번에 집단 속성에서 뭐 나왔어요? 응집성이 집단 속성 문제라고 해서 이것도 20몇 번 집단 챕터 시작하자마자 50점짜리 문제. 그죠? 문제 분석 안 하고 드립다 바로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까지 물어보는데 그 디테일까지 뭐 한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점수 가른다고 이제는. 그죠? 그래서 문제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 분석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목차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준비한 거를 쓰면 목차 안 잡고 드립다 뭐합니까? 문제 1번 외운 거 그대로 쭉 쓰고 있어요. 됐어요? 근데 내가 목차를 잡고 있다는 건 문제 분석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요구했고 이거 요구했고 이거 요구했다. 됐어요? 목차를 꼭 잡으시는 연습을 지금 하세요. 안 그러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드립다 쓰고 막 찍찍 긋고 난리도 아니에요. 쓰다가 망쳤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끝까지 써요. 돌아갈 수 없거든요. 벌써 두 쪽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찢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사전 정리를 좀 해서 가주세요. 그래서 가는데 답안지 이렇게 생겼죠? 뭐부터? 문제 번호 쓰기. 문제 1.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 목차칸. 여기는 글자칸이에요.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경조는 요구한 거 위주로 쓰세요. 제발 준비한 거 쓰지 마세요. 아셨죠? 준비한 거를 쓰는 순간에 적합성이 안 맞아요. 출제위원 의도하고 지금 안 맞게 돼요. 그럼 점수로 연결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 인사보단 덜해요. 인사는 정말 부적합한 내용을 썼을 때 진짜 점수 타격 좀 커요. 근데 경조는 그런 건 좀 덜해요. 덜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준비한 것만 쓰지 않고 가주세요. 준비한 거를 쓰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됐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이때 시작, 15분에 시작합니다. 기출문제 푼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첨삭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이나 결석을 했기 때문에 첨삭을 못 받았다. 그런데 답안지는 작성했다. 라고 하면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보내시면 저 말고 그 메일 첨삭을 담당해 주실, 온라인 첨삭을 담당해 주실 분이 있어요. 여자 노무사님. 현업에 계시는 분인데 계속 공부하고 계세요. 그죠?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인사하고 경조 계속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첨삭 잘해 주실 거예요. 점수도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60대 후반 둘 다. 그쵸? 그래서 전공자고. 됐나요? 자, 그래서 그분이 해주실 건데, 메일 주소는, 자, 메일 주소는, 인사관리는 두 번째 시간에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없겠지만, 자, 메일 주소는 hs, 자, 굉장히 안 좋은 표정, 0324예요. 그죠? 지금 제가 안 쓰는 메일이니까 여기에 질문 보내시면 제가 못 봐요. 안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안 쓰는 메일이에요, 이거는. 됐죠? 그래서 그 노무사님한테 그냥 다 비밀번호 알려주고 여기서 좀 담당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HS,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Shift 짝대기,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0324, 그 다음에 한 메일점 내십니다. 자, 공개 강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강증 번호를 같이 써주시고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됐어요? 아니, 수강생이 아닌데 보낸 사람이 있나?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집착적으로 메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다 답변해주죠. 그래서 근데 천천히 읽어보면 자꾸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준 건데 제 수강생이 아닌 분인 거예요. 됐죠? 근데 그런 분들 엄청 집착적으로 보내요 또.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이거를 조금 해주세요. 여러분 의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셔서 좀 채점하시는 분이 조금 수고 덜 하시고 여러분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첨삭을 아마 온라인으로 해주실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업 시작하면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진도를 나가요. 아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출문제 25점짜리는 연기 때 다 털어버려야 돼요. 됐죠? 자, 경조는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대상도 명확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공부 방법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지우고 그리고 하나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경조 공부하실 때 인사랑 같이 하세요. 지금은 그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12월에 혼자 정리할 때는 12월에 혼자 정리할 때는 두 권을 같이 펴놓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같이 펴놓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은 복습을 하시면서 틈틈이 복습을 할 때, 이거는 인사관리에서 이러이러한 기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런 말이 분명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사관리 책 펴서 그 해당 기법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뭘 하셔야 되느냐? 이 기법에 대해서 기술만 돼 있어요. 인사관리 책은. 기술만 돼 있어요. 객관적인 현상만 보여준다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애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그래서 얘가 조직 안에서 쓰이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성공 방안을 적용해야 된다. 기술만 해놔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근거 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사관리 할 때. 됐어요? 근거를 여기서 찾으세요. 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 뭐 한다? 근거, 즉 이유를 찾기 붙이기입니다. 이유 붙여놓으세요. 인사책에다. 됐어요? 이유 붙이기예요. 됐어요? 응? 이렇게 해서 조금 양자 보완관계. 이거 노리고 경조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차생이기 때문에 경조했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같이 보십니다. 인사랑 경조는 같이 돌아가면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조직행동론 여기 앞쪽. 실력 차이 안 나죠?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암기만으로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위원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야, 암기를 진짜 잘했네? 잘하죠. 두 문자 다 따주고 하는데 암기 진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다? 이거를 시사점으로 도출하는 문제가 자꾸 나와요. 됐어요? 이론을 물어보고 이론을 쓰래요. 이론을 하나 쓰래요. 그래서 무슨 이론을 쓰라고 했냐면 기대 이론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쓰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론의 의, 내용, 평가, 시사점 딱 4가지 기본 목차 하에서만 딱 내용 정리해드리거든요. 근데 자, 이 두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뭐라고 했어요? 보상에 있어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써라. 25점인데.
보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써라. 인사관리. 했어요? 같이 돌려야 돼요, 이제는. 같이 돌려야 돼요. 그죠? 근데 다행히 그때 저는 기본 목차 뭐라고요? 의, 내용, 평가, 시사점이에요. 시사점에 다 있었어요. 보상에 대한 내용. 그래서 보상에 대한 시사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똑같이 다 갖다 받고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이 평타 이상은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 고득점을 받으려면 출제 의도까지, 문제 분석 정확하게 해서 출제 의도까지 훤히 보여서 거기에 맞게 준비한 내용,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 변형시켜서 적합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60 후반에서 71점 나와요. 제가 그런 학생들은 뭐 대다수 수두룩 했어요, 그동안. 우리 학생들 중에. 74점까지 나왔었는데 뭐요. 그쵸? 근데 그냥 연습 문제집에 있는 거 기계처럼 문제 분석 안 하고 출제 의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연습 문제집에 있는 거 내가 준비한 거 그대로 갖다 받고 나온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평타는 해요. 그죠? 남들만큼은 그래도 한다고요. 남들 점수 받는 거만큼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그냥 평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고득점 받아서 혹시 모를 위험을 이걸로 조금 뭐 한다? 해지할 거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고, 자, 노동법 열심히 하면 점수 오를 것 같아요? 갑자기 되게,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그죠? 안 오른단 말은 제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자, 노동법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스스로 만족도가 높아요. 그죠? 아싸리 판례 다 주셨죠, 연기 때. 그죠? 수험서도 900페이지 많은 것 같지만 일단 주셨고, 거기서 외워야 될 거 다 추려주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정해진 거 가자예요.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봐요. 똑같은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쌓이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출제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노동법이? 경조나 인사, 행정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됐어요? 원점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됐나요? 자,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학생들 대다수의 고민이 뭐냐면요. 노동법 고득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다예요. 아니, 어디서 근데 선생님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판례를 똑같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내용도 다 알겠고, 판례도 다 똑같이 외우고 있는데, 어디서 고득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례 암기인가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대신 그 판례라는 거 정해놓고 외워야 되는 대상 정확하게 알고 뭘 써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실력이 쌓이는 느낌은 바로 와요. 됐어요? 자, 하지만 정작 그 판례 드립다 외웠다 하더라도 사례에 적용 잘못했다거나 그러니까 노동법 하나 삐끗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또 워낙 잘 찍어주시니까 생동차들도 웬만큼 쓰고 나와요. 6개 찍어줬는데 3개 나왔잖아요. 그죠? 설마 6개만 보겠어요? 아무튼 6개 찍어줬는데 3개나 나왔대요, 거기서. 생동차들도 가서 쓰고 나오는 거예요, 답안지를 이제는. 백지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노동법은 내가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 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인사관리 쉬워요? 인사관리 어려워요. 얘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랑 비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되게 암담하죠,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랑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사관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불규칙성,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확실히 해야 돼요. 됐어요? 노력은 확실히 해야 돼요. 진짜 개떡 같은 문제 나와버리면은 거의 다들 글짓기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 있죠. 그죠? 행정은요. 특이하게 이튿날 치는 과목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장난을 많이 해요. 이튿날 보는 과목 가지고. 행정이 더럽게 어렵던가. 행정이 어렵잖아요. 그럼 여학생들 우느라고 경조를 못 봐요. 진짜예요. 복도에서 울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을걸요, 이번에? 아니면 끝나고 엄청 울고 있든가. 됐어요? 자, 그렇게 행정을 조지든가 아니면 뭐합니까? 선택 과목을 조집니다. 근데 올해 조짐에서 피해 나간 과목이 경조죠. 민소랑 노경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소랑 노경이 좀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좀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데서 안 나왔다라고 안 나온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근데 경조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웬만하면은 불확실성이 준다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거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시면 경조 자체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분명히 받으실 거고요. 됐어요? 내가 핀트가 좀 나가게 썼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58에서 60은 나와요.
핀트 조금 나가서 썼다. 나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안 하고 그냥 준비한 거 갖다 썼다. 그러면 완전히 테마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58에서 60은 나와요. 정말 제가 되게 걱정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친구들은 제가 그냥 기계로 만들었어요. 진짜 안 되겠다. 너네 이제 외우자였어요. 외우자. 맨날 시험 봤어요. 밤마다 맨날 집에 가기 전에 목차 다 써. 목차 다 썼어요. 걔네는. 원목차, 소로마자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다 외우게 했더니 그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서요.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왔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2권이나 썼대요. 분량하고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래 되게 잘했어. 일단 고생했으니까. 자, 근데 얼른 복귀해봐. 복귀를 쭉 했는데 핀트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일단은 테마는 맞췄는데 구체적 세부 내용에 핀트가 나간 거예요. 그게 살짝 빗나갔네. 이거 점수 어떻게 나올려나 되게 걱정했거든요. 걔네가 62.3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조는 조금 불확실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요. 잘만 하면요.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쓰지 않는 이상요. 작년 문제가 어떤 2가지 이론을 주고 그 이론, 3가지 이론을 주고 그 3가지 이론에 수준별로 비교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수준이요.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조직 행동론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요.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테마가 벗어난 이상한 소리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 분은 유예로 봤던 분이었는데 점수가 10점이 떨어져서 나왔어요. 54점이 나왔어요. 완전히 테마 벗어났어요. 50점짜리에. 근데 54점인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살짝 빗나갔지만 테마는 맞았거든요. 그 63인가 4 맞았는데 10점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불확실성 낮출 수 있는 과목이고 인사랑 이제는 뭐합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과목이 됐어요. 됐죠?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막 인사 관리는 스트레스 잘 안 줘요. 인사 관리는 스트레스 잘 안 줘요.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거 그게 오히려 좋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안 주는데 경조는 엄청 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조금 잘 이거 정리해서 여기서 좀 고득점 받아가지고 저에게 직무 만족도를 좀 올려주세요. 자긍심과 이런 긍지를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직무 만족도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되면은 저도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발 잘 해주세요. 서브노트 위주로 잘 정리를 해서 얘는 뭐가 포인트냐? 암기를 할 거를 한 곳에 잘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그것만 들고 암기할 수 있게. 암기가 어느 정도 80은 먹고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암기만 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점 이상은 받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이해까지 잘 돼 있으면 60 후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경조는 열심히 해봅시다고요. 그렇죠? 열심히 해봅시다고요, 우리가. 자, 그리고 시험 보고 첨삭 나가고 개별 면담 연기부터 시작합니다. 됐어요? 자, 주말반은 직장인분들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평일 저녁하고 그러니까 평일 저녁 시간 다 비워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시간 비워놓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원하는 시간대 나는 상담이 필요하다. 나는 왜 이런 첨삭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내 답안지의 문제가 뭔지 정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하셔서 저랑 만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병행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시행착오 줄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건데 잔소리를 또 했네. 짧게 한다고 하고. 자, 3쪽에 가시면 우리 14회입니다. 경조가. 아셨죠? 다른 필수 과목은 아마 10회, 12회에서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14회입니다. 선택은 그거 하나 염두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얘를요 엄청나게 상세하고 꼼꼼하게 일일이 다 분해를 해드릴 거예요. 됐어요? 자, 평일반은 기본서를 하나 보고 얘를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주말반만큼 막 상세하게 하나하나 해석까지 막 해주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갈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조직의 이해다라고 해서 조직연구의 기초이해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좀 됩니다. 여기만 좀 간단하게 보고 조금 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일단은 경영조직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영조직론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판서 한번 잘 해놓으시고 더 이상 책 읽지 마세요. 안 나와요. 아셨죠? 자, 경영조직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아이를 내부에서 밖에서 즉 이 조직의 내외부에 대해서 진짜 조지는 학문인데 얘가 그쵸? 대체 그 조직이라는 애가 뭐냐 연구의 대상으로서 조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왜 이 조직이라는 것이 생겨나느냐 조직의 탄생 이유를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의 탄생 이유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대번 거시조직이론 가가지고 조직구조 설계 들어가잖아요. 와르르 무너져요. 됐어요? 자, 조직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일단 첫 번째, 분업의 원리 때문입니다. 분업의 원리. 자, 분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무가 무슨 단위로 쪼개진다 그랬죠? 과업 단위로 쪼개져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곰인형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는 눈깔만 붙이고 하나는 팔만 붙이고 하나는 귀만 붙인다고요. 근데 그 눈깔이 곰인형인가요? 아니죠. 그 귀가 곰인형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과업 단위로 쪼개져서 수행됐던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곰인형이라는 최종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업을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들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과업 단위로 쪼개놓은 아이들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조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이라는 것을 뭐한다? 만든다는 거예요. 모여서.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논아맞고 그 조직 안에서 그 일들을 다시 연결시켜서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자, 조직이 탄생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거래비용이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예요. 자, 거래비용이 뭔지를 조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거래비용은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비용의 제거 때문에 조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거래비용 첫 번째 갑니다. 자, 제가 있어요. 제가 뭐 살라 그래요? 자동차 살라고 해요. 자동차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면허 딴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내서 얼마 전에 보험을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떡하지 말면서 엄청 이제 시무룩했어요. 기범쌤 차도 제가 긁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저한테 늘 말을 하는 게 제발 차를 내 차 옆에 대지 말아라. 이거를 정말 저한테 인사처럼 다른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해서 제가 그렇게 운전을 못하니까 새 차를 사면 저 어떡해요? 저 망해요. 그죠? 가상 거덜나요. 그래서 중고차를 이제 산 거예요. 중고차를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자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고차의 원래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 이 중고차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뭔가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겠죠. 그잖아요. 우리 또 호객님이 오셨네. 그죠? 우리 호객님 오셨네. 잘 모르는 것 같아. 막 물어보는 걸 들어보니까 얘는 전혀 모르네? 이 생각이 들면 이제 슬슬 악마의 유혹이 들린다고요. 이분은 고객이 아니라 호객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등쳐먹을까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차는 사고 한 번도 안 났고 연식도 뭐 얼마 안 됐고 뭐 키로수도 얼마 안 뛴 거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700만 원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뛰어요? 200만 원 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남한테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가격에 추가 비용이 붙어요. 이 추가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래 비용이라고 그래요. 즉 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뭔가 추가 비용이 플러스 되는데 그 추가 비용은 뭡니까? 불필요한 비용이죠? 그 불필요한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어떻게 해요? 호객님 되면 화나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이 등쳐먹으면 당하지 않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사요? 사촌 오빠한테 가는 거예요. 사촌 오빠 우리 무슨 사이? 한 가족. 그죠? 사촌 오빠가 날 등쳐먹을 리는 없다고 그쵸? 근데 갑자기 우리 사촌 오빠 생각나네? 나 등쳐먹었던 게 생각나네? 그죠? 자, 사촌 오빠가 뭐예요? 날 등쳐먹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으면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래 비용을 아낄 수 있다예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자꾸 구체화되고 확장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한테 이제 뭐 하겠어요? 사촌 오빠는 한 가족이니까 저를 등쳐먹지 않고, 그래, 500만 원 사!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사촌 오빠가 도움을 줬는데 그냥 쌩 하고 갈 거예요? 커피 사줘야 되죠? 밥 사줘야 되죠? 고맙다고 문자 날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사촌 오빠의 부모님에게도 얼마큼 사촌 오빠를 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뭐 합니까? 공지사를 해줘야죠. 그 뭡니까? 관리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조직이라는 것, 즉 모든 거를 다 내 걸로 만든다. 그래서 내 아래의 부서로 만들고.
그래서요, 나의 거래처로 만들고 나의 자회사로 만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거래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게 거래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힘들 뿐더러 관리 비용을 오히려 더 유발시킨다라는 비판점도 있어요. 문제 안 나와요. 이건 오히려 저 거시 쪽에 가서 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직구조 설계 방안만 한번 띡 보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거래 비용 자체를 이제 아시겠죠? 아, 가족한테는 등쳐먹으면 안 당하니까 우리가 한 식구가 되자.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거구나. 됐어요? 자, 조직이 탄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봤죠? 그럼 이렇게 생겨난 조직이라는 애는 대체 뭐냐? 조직의 정의와 유형이 조금 나와 있는데, 자, 조직은, 자, 아예 그냥 머릿속에 넣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에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거는요, 자, 첫 번째, 뭐합니까? 공동의 목적. 뭡니까? 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일을 나눠 맡고 나중에 합치자. 공동의 목적이죠. 자, 우리는 서로서로 등쳐먹지 말자. 한 식구니까 공동의 목적. 그죠? 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적 구성체입니다. 엄청난 개념정의예요. 됐죠? 이 개념정의가 왜 엄청나냐면 얘는요, 첫 번째 조직의 존재 이유는 목적이에요. 목적이자 목표 자체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즉 조직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훌륭한 조직인지, 이 조직의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직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인적 자원을 평가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2인 이상의 사람 얘기 나와 있죠. 그죠? 조직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적 요소를 경영조직론에서는 어디에만 한정합니까?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를 연구해요. 그렇죠? 아니, 조직에 어떻게 사람만 있어요. 조직 안에 기계 설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행동론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조직행동론 미시적 차원에서 사람 자체의 행동만 보지 기계 설비를 보지 않아요. 기계 설비 같은 거 다 어디서 봤어요? 생산, 운영관리에서 본 거예요. 경영학의 다른 쪽에서 봤다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요,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예요. 됐어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을 연구할 때 이 목적을 진짜 달성했는가? 그래서 이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상호작용했는가? 그래서 행위를 연구하고 올바른 행위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예요. 조직이 이런 존재라서요. 됐죠? 자, 그러면 조직의 유형이다라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많은 유형이 있으나 두 문자만 따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닌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우리 조금 쉬고 같이 가보도록 해요. 다음에 거기 갈게요. 3쪽 가십니다. 자, 밑줄이 좀 쳐져 있지만 여러분 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밑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추가 밑줄도 좀 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책으로 점점 만들어가야 돼요. 자, 가시면 자, 조직의 탄생 동기다라고 되어 있죠. 자, 노동의 분업이 첫 번째 이유라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 가십니다.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라고 했는데 효율에다가 밑줄. 효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은 경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논아서 맡아서 하면 나는 뭐만 합니까? 눈깔만 붙이죠. 아유, 자꾸 눈깔만, 앞에를 생각하고 눈깔만 붙이죠. 이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자, 고민형 맞을 때 나는 뭐예요? 눈깔만 붙이고, 쟤는 팔만 붙이고, 귀만 붙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나? 저 뭐 돼요? 눈깔 붙이는 생활의 달인이 됩니다. 눈 감고도 붙여요. 남들 10개밖에 못 붙일 때 더 30개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 어떻게 돼요?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분업이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효율성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아래 가시면 구체적인 효과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자,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치십니다. 분업의 효과성 때문에 분업으로 일을 나누고 나누어진 일들이 연결되어야 연결의 동그라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만든다예요. 이해했죠? 두 번째, 거래비용 가시면 거래비용을 뭐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 결론은 뭐예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죠. 자, 그럼 일단 거래비용이 뭐냐? 그것만 갈게요. 괄호 2번이에요.
거래 비용의 정의와 크기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줄, 교환시장에서 거래 상대방과 시비하고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입니다. 불필요한 추가적 비용이에요. 됐죠? 아니, 아저씨가 저한테 700만 원에 자동차 판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로 호객이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빠 전화하죠. 아빠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아빠 이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700만 원 달라는데 이게 맞을까? 제 전화비 추가로 나갔죠. 그죠? 전화하고 우리 아빠가 700만 원 아니라는데요? 그럼 아저씨가 에이 그럼 내가 한 650에 해줄게. 그럼 다 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650 한다는데 이건 괜찮을까? 그럼 아빠가 에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저희 아빠 650 아니라는데요? 시비하는데 시간 많이 들잖아요. 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원 가격, 최저 가격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실제로는. 자, 이 거래 비용 자체가 뭐합니까? 외부 시장에서 뭔가를 거래해서 얻어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요. 그래서 외부 시장에서 이제 쓰지 말자죠. 그래서 그 아래 가시면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한 조직화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조직화가 필요하느냐? 조직화의 필요성 동그라미 1번 가시면요. 자, 두 번째 줄 갑니다. 약속과 공증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가 조직. 됐어요? 자, 세 번째 줄 갑니다. 시장 거래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 규정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를 속일 수 없어요. 거래 비용이 제거된다는 거죠. 됐어요? 조직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죠? 자, 그럼 그 아래 조직을 통한 거래가 주는 효과인데, 자, 제한적 합리성 극복에 밑줄 쳐드렸죠. 불확실성 감소에 밑줄 쳐드렸죠. 나머지 설명에 밑줄 없는데, 만약에 이 제목을 봤는데 내가 내용이 전혀 연계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복습할 때 찬찬히 읽으면서 밑줄을 추가를 좀 쳐주셔야 돼요. 자, 제한적 합리성이 왜 해결이 되느냐? 세 번째 줄 가볼까요? 아이고. 세 번째 줄 가시면, 세 번째 줄. 가시면요. 자, 일정한 규칙과 행정적 절차에 밑줄을 쳐보세요. 됐어요? 이 규정과 행정적 절차는요. 선생님, 뭘로 우리가 규정 규칙을 정해놓을까요? 무엇을 규정 규칙으로 정해놓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를 규정 규칙으로 정해놓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준수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최적의 방식 자체를 규정 규칙으로 정해놓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규정규칙으로 뭘 정해놓는다? 최적의 방식을 정해놓고 불필요한 비효율성을 제거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니까 합리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짓을 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규정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제한적 합리성 자체를 극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사결정에 가면 합리성 이야기를 할 건데 인간이 합리성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기준을 뭘로 나누는 줄 아세요? 정보 탐색을 지구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보 탐색을 하는데 시간, 비용, 능력이 제한돼 있느냐요. 선생님, 만약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늘 버릇이 뭐냐면 남자가 없는데 혼자 결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늘 혼자 결혼 계획을 짜요. 상대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늘 이거는 정신병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친한 학생들이. 그래서 그만하셔라. 이러면서 제발 올해도 결혼을 할 거다라는 걸 올해의 목표로 말하실 거면 얘기하지 마셔라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자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한다. 완전히 합리성이 풀로 찬 상태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미혼남을 다 만납니다. 다 소개팅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제일 괜찮은 베스트를 골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남자 다 만나고 다 만나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 만나봤는데 당신이 제일 낫네요.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마디로 자 시간, 비용, 능력 차원에서 뭐가 있으니까 불가능?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완전 정보 완벽 대안을 찾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내가 정보를 다 알고 거기에서 베스트가 뭔지를 아는 걸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제한된 합리성이다라고 하면요. 얘는 뭡니까? 이 한계를 뭐예요? 인정해요. 인정하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완벽하게 고르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속과 공증, 즉 이것을 뭐 한다? 이거를 규정규칙으로 정해놓고 행정적 절차로 마련해 놓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잡지 못하는 그 비합리성을 최대한 제거해 놓은 최적의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제한된 합리성이 없어진답니다. 예를 들면 제한된 합리성이 있으면 자 완벽하게 모든 남자 다 만나보고 제일 괜찮은 남자를 고를 수 없죠. 어떻게 한다? 기준을 몇 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세울까요? 외모.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성격. 세웠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배우자를 고를 때 세 가지 기준이 맞으면 결혼할래. 근데 그런 남자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저는 원래 10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모두 다 동사형이에요. 근데 그 명사형으로 짜지 말라더라고요. 뭐 어느 회사, 뭐 직업은 뭐 연봉은 얼마, 명사형으로 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사형으로 짜래요.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로 짜래요. 그래서 뭐 성격이 다정한 뭐 이렇게 다 짰어요. 그래서 10개를 짰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신당부하신 말이 그거예요. 그 중에서 3개만 맞으면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3개를 우연히 다 맞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럼 결혼했어요. 아이고,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떤 남자? 너무나 가난한 남자. 나 행복한 결혼 생활? 힘들 수 있어요. 그쵸? 맨날 돈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얘 뭐예요? 내가 합리성이 완전하지 못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예요. 그러면 이것조차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살면서 많은 남자들을 보아하니 외모, 종교, 성격 그리고 뭐를 보면 그나마 행복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최적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이 기준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규칙으로 최적의 방식을 정해놔서 이 비합리성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이해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조직을 통한 거래에서 두 번째 효과 가시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죠. 늘 뭐합니까? 약속한 대로 행동합니다. 종업원 예시로 들어볼까요? 종업원 뭐 약속해요? 회사하고 약속한 내용 뭘로 작성돼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우리 뭐 나와요? 임금 다 나와 있죠. 그대로 내가 다음 달 며칠에 월급날 그 금액을 받을 거다라는 뭐가 있죠?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준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같이 제목 위주로만 봐놓으세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래 비용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 사촌 오빠가 날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가족 안에서도 거래 비용 발생해요. 그래서 거래 비용의 완전한 제거 불가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주 갑니다. 내가 한두 기업 내 걸로 만든다고 해서 그 기업의 거래 비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죠. 거래처가 한두 개겠어요? 요즘에? 특히 요즘같이 정보통신기술 발전하고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는 마당에 한두 개의 기업과 우리가 거래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쭉 가시면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이나 혁신을 감소시킨다. 왜요? 늘 정해진 대로, 그 최적의 방식으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다 살짝 필기해 놓으면 관료제 병폐입니다. 자, 2번 동그라미 갑니다. 조직의 비대화죠. 얘가 나한테 사기칠 것 같아. 우리 한 식구 될래? 약속. 얘도 나한테 사기칠 것 같아. 우리 한 식구 될래? 약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무 거대해져요. 자, 요즘에는 기업의 규모 자체를 뭐 한다? 축소. 소규모화로 가요. 왜요? 환경에 유연하게 빨리 대응하려고요. 몸집이 크면요. 그만큼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몸집이 되게 커요. 내 밑에 부하가 300명이에요. 너무 행복하죠? 자, 3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300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끌고 나갈 거예요? 어떻게 끌고 나갈 거예요? 1대1로 다 면담해가지고 지휘명령 일일이 내려요? 아니에요. 뭐합니까? 문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규정 규칙이 되는 거고 그 규정 규칙이 바로 뭐를 야기한다 그랬죠? 경직성을 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환경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대기업도 뭐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중소규모로, 즉 사업부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삼성 뭐 카드가 있고 다 쪼개는 거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가전제품이 있고 아니면은 무선 핸드폰이 있고 이렇게 자꾸 쪼개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점, 조직이 비대화된다는 거, 자꾸 거래 비용 없애려고 조직화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요. 다음 세 번째, 내부에서 거래 비용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 식구인데도 속여요. 그쵸?
제 동생이 저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돈 줬는데 학원비 얼마야? 120만 원이래요. 끊어줬어요. 근데 걔가 카드 알람이 저한테 문자 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80만 원 오더라고요. 그죠? 그럼 걔는 지금 얼마를 삥땅 친 겁니까? 40만 원을 삥땅 친 거예요. 거래 비용이 40만 원이에요. 한 식구여도 속인다고요. 제 동생 쓰레기 됐네요. 순간에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조직 내부에 거래 비용 발생이라 돼 있죠? 그것까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 거래 비용에 따라서 거래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식구로 다 만들었더니만 어떻게 된다? 관리 비용이라고 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죠. 다 내 식구가 됐으니까. 그걸 우리가 조직 비용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식구를 안 만들면 나를 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과 이 조직의 비용, 관리의 비용이라는 거 사이에서 늘 조직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다? 정규직을 늘릴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정규직은 뭐예요? 내부화 시킨 거죠. 거래 비용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뭐예요? 외부에서 갖다 쓰는 거죠. 아, 정규직으로 만들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자, 이 양자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럼 기본적으로 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거래 비용과 관리 비용의 비교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기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양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얘도 없애고 싶고 얘도 없애고 싶다. 그럼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 C적 통치라는 말 나오죠. 이거 뭔 말일까요? C적 통치는요. 이거예요.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뢰와 협력 관계로요. 뭐 한다? 남이지만 서로 협력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정말 추상적이죠? 자, 그래서 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자, C적 공동체라는 거는요. 자, 두 번째 줄 갑니다. 사랑과 헌신과 간섭에 의해 관리와 운영. 이러니까 뒤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말이라서.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요. 접목시킨 이론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좀 더 구체화시킬 거예요. 됐죠? 자, 이거 하나 봐주시고 이거예요. 내부화를 시켜서 내 식구를 만들고 내 식구지만 내가 계속 관리 비용이 들죠. 그죠? 근데 그 관리 비용을 없애려면 이 식구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완전히 노력을 해주도록 진짜 나랑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부화를 시켜놨으니까 거래 비용 안 생기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나한테 뼛속까지 다 내줄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안 들죠. 그런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목만 봐주세요. 자, 조직의 정의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조직이란 뭘 말하는 거다? 첫 번째 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라고 돼 있죠. 구조의 밑줄.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구조 안에서 뭐 합니까?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상호작용의 밑줄.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다음에 인간의 사회 집단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서 나온 특징이 아래에 설명이 돼 있죠.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든지 구조라고 해서 몸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몸뚱아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의 경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 환경 적응, 사람의 사회적 집단이라는 것까지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의 유형이다라고 해서 유형 구분이 쭉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쉬고 두 문자만 따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8시 5분에 시작할게요.